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화재 이론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약간 순서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꿨습니다. 화재라는 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뻔한 내용 같지만 문제에서는 다음 중 화재로 볼 수 있는 것, 화재로 볼 수 없는 것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쉬운 개념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방화를 한 거죠. 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이 난 연소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설을 사용해서 불을 끌 필요가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폭발이 일어난 상황이죠.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명피해나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화재는 빨리 꺼줘야 되는 연소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재가 아닌 거 볼게요. 불이 났는데 자산적인 가치 손실이 없는 거예요. 요거랑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냥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 난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화재로 보지 않아요. 또 자연적으로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화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숯불 같은 거 아니면 연탄 같은 거 피우고 냅두면 자연적으로 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소화기 뿌리고 119 부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화재가 아닙니다. 소화를 시키더라도 뭔가 소화시설, 소화장비, 소화용구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다면 화재가 아닌데요. 우리 촛불 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화,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화재로 보진 않죠. 화재로 보려면 촛불에서 불이 옮겨 붙어서 건물 전체가 다 타서 인명 경제적인 피해가 있고 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소화시설이나 119 불러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다음은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염 확산 같은 경우는 열이 전달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돼요. 열 에너지도 똑같아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고요. 화염이 확산돼서 전달되는 방식은 열 전달 현상을 기반으로 저변과 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세 가지 방법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도라는 건 열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뜨거운 젓가락, 가스레인지 주변에 닿으면 가열돼서 끝에도 뜨거워지잖아요. 손잡이 부분도 뜨거워져요. 금속 막대의 끝을 달구면 이 반대쪽도 열이 전달돼서 뜨거워지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전도는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화염으로 확산되는 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대류는 공기가 순환을 하는 거예요. 찬 공기는 보통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기구는 열을 가해주면 위로 뜨고 에어컨의 찬 바람은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죠. 다음은 복사입니다. 화재는 보통 이 복사열 때문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열이 난다 하면 이 열 에너지가 계속 파장 형태로 방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불꽃이 없는데 이 연소가 확산됐다 하면 복사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 태양 열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 이 땅에서 복사열이 올라와서 이 지면이 자글자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사열이죠. 이 복사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방해 물질, 연기 같은 게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풍상 쪽이 풍화 쪽보다 열 전달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열 에너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풍상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쪽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물도 없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전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풍상 쪽은 열 전달이 잘 되는데요. 요 풍화면인데 바람이 불어서 이미 나가는 쪽의 방향입니다. 한번 장애물을 거쳤기 때문에 복사열이 전달이 좀 덜 되는 거죠. 다음은 화염 전달 방식을 볼게요. 접염인데 불꽃을 접한다라는 뜻입니다. 불꽃이 있는 물체에 접촉을 했더니 불이 옮겨 붙었다는 뜻이죠. 이 접염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뤄집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단 났다 하면은 화염 규모도 크고 범위도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 불이 계속 옮겨 붙고 그럼 더 큰 불이 나서 막 불꽃이 막 일렁일렁 거리면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일으키죠. 우리 불꽃의 온도는 고온일수록 푸르고 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황색이나 노란색인 불꽃보다 파랗고 하얀 불꽃이 더 고온인데요. 낮에는
이 파랗고 하얀 화염이 엄청 고열로 타오를 때는 밝아서 잘 안 보입니다. 밤 같은 경우는 아직 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덜 탄 부분이 있는데 연기가 나고 있어요. 이 반사된 연기가 오히려 화염으로 잘못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화는 한자 그대로 불꽃이 날았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을 하면 불똥 튄 거죠. 불티가 바람에 날리다가 가연물질에 닿으면 거기서 불이 붙는 현상입니다. 일단 불똥이 막 여기저기 튀다 보면 거리가 멀어도 날라와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똥이 많이 튀면 여러 군데에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불티가 크면 클수록 발화 위험이 더 크겠죠. 하지만 불씨가 작더라도 바람이나 습도 영향 받으면 부스터 받은 거죠. 그래서 작은 불씨지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밤에는 불똥이 튀면 이 짜잘한 불똥까지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불꽃놀이는 밤에 하면 불꽃이 더 잘 보이잖아요. 모닥불에서 타닥타닥 튀는 이 불씨들도 엄청 잘 보이고요. 하지만 낮에는 이게 불똥이 튀면 보이겠어요? 까만 물체 하나 나왔나? 잘 안 보여요. 좀 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연소의 4요소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가연물, 산소, 이 점화 에너지원이 있으면 연소 3요소인데 거기에 연쇄 반응까지 더해주면 연소의 4요소라고 했어요. 이 연소의 요소 중 하나 이상 제거를 하면 우리가 불을 끌 수 있겠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거 소화는 이 가연물을 제거한 거죠.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가스밸브를 차단했어요. 그럼 가연물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가연물 제거나 파괴 또는 촛불에 불어서 가연성 증기가 계속 공급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산불이 났다 하면은 이 산불이 나는 진행 방향에 나무가 있으면 불이 더 잘 붙을 거잖아요. 가연물질 많으니까. 나무를 제거해버리면 가연물을 제거해서 산불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질식 소화입니다. 보통 소화하면 이 질식 소화를 광범위하게 많이 쓰는데요. 원리는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불연성 고체나 기체, 포 같은 걸 덮어가지고 산소가 더 이상 안 들어오게 해서 소화시키는 방식인데요. 구획을 밀폐해가지고 공기가 더 안 들어오게 해서 차단시키는 것도 질식 소화로 볼 수가 있고요. 희석 소화는 가연성 증기를 엮게 하는 소화 방식인데요. 넓게 보면은 질식 소화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냉각 소화는 쉽게 말을 하면 연소를 지속시키는 열 에너지를 뺏는 현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연물에 온도를 내려주는 현상이죠. 보통 물과 이산화탄소로 온도를 냉각을 많이 합니다. 연소가 지속되는 인하점 온도를 아래로 낮춰주면 불이 꺼지는 거죠. 억제 소화는 화학적인 소화 방법인데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라디컬을 제거하는 건데 부촉매를 넣어서 화학적인 반응을 억제하거나 분말 소화 약제, 불활성 기체, 할론, 할로겐 화합물 같은 걸 넣어서 화학적으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소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소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는 열이나 가연성 기체, 공기의 양 변화를 시켜서 연소를 중단하는 거고요. 화학적인 소화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는 거죠. 물리적인 소화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보았던 제거 소화, 질식 소화, 냉각 소화 이런 방법들인데요. 일단 원리를 보면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입니다. 일종의 냉각 소화인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체를 불꽃에 넣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 냉각 소화는 2가지 원리로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 자체의 연용량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상태 변화에 필요한 자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서 이 열이 쌓이면 화재가 난다고 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암분을 살포합니다. 그러면 이 암분이란 건 자체가 열 에너지도 흡수하고 차가운 성분의 물질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얘가 흡수를 하는 거죠. 온도를 내려줘서 화재를 예방합니다. 이제 상변화에 따른 자멸은 무엇이냐면요.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동안 변화를 하려면 많은 열량이 필요한데요. 물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이 영하의 온도에서는 당연히 물은 얼음으로 존재를 하겠죠. 아무리 얼음을 녹여도 녹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0도가 될 때까지 이 얼음은 녹지 않아요. 비로소 0도가 됐을 때 녹기 시작해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도 아무리 끓여도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언제 수증기가 되냐면 100도 이상이 돼서야 비로소 기체로 변합니다. 아무리 열을 가해도 99도에서는 수증기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열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화열이 큰 물을 활용하면 물한테 에너지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가 없죠. 냉각 소화를 할 때 분무주수라고 해서 물을 살포하거나 밀입자 형태로, 안개 형태로 물방울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물이 기화하는데 이 열 에너지를 다 뺏어가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화재에 대한 예시는 아닌데 우리 진짜 무더운 날에는 땅바닥에다가 호수로 물을 막 뿌리잖아요. 왜 뿌리냐면 물이 기화하면서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열을 다 뺏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입니다. 혼합 기체에 조성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끄는 방식인데요. 가연성 물질은 아무 때나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연소 범위가 도달이 되면 그 안에서 화재가 나는 거죠. 농도를 연소 범위 밖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농도를 변화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일종의 질식 소화가 있는데요.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밀폐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산소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불이 꺼지겠죠. 어떻게 차단하냐면 거품이라든지 타지 않는 액체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공기를 차단합니다. 냉각 소화는 온도를 인하점 아래로 내려가지고 가연성을 제거하는 거죠. 희석 소화는 농도를 희석을 시키는 건데, 이 희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도를 변화시켜가지고 불이 날 만한 걸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석 소화는 어떻게 보면 질식 소화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희석 소화는 넓게 보면 질식 소화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물이랑 안 친한 기름인 거죠. 이 기름 화재 시에는 순식간에 물방울을 아주 세게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원래 물하고 기름하고는 안 친한데 기름층에 물이 순식간에 섞여가지고 유화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증기압도 변화가 되고 연소 범위에 벗어나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끄는 방식도 있지만 불에 안 타는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는 거죠. 그러면 불이 안 타는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연소 범위가 바뀌고 연소가 정지가 되는 거죠. 다음은 화염 불안정화에 의한 소화 볼게요. 쉽게 말을 하면 불어가지고 불 끈 거예요. 우리 촛불 같은 거 아주 강하게 후 불면 꺼지잖아요. 보통 작은 불꽃은 세게 불어내면 불이 꺼져요. 하지만 크게 불이 났을 때 큰 불을 큰 불로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정 같은데 또 불이 엄청 크게 났는데 그 옆에 폭약을 더 크게 터뜨린 거죠. 이 옆에 폭약으로 인한 폭풍으로 인해서 유정 화재가 꺼진 예시가 있다고 해요. 그냥 쉽게 말을 하면 불어서 불꽃을 꺼트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소화는 연쇄 반응을 중단하는 건데요. 연소 반응의 핵심은 라디컬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라디컬 생성을 억제시키면 연쇄 반응이 중단되겠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중단하기 위해 분말 소화 약제나 할원유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라디칼을 다 흡수해가지고 소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원리들을 봤는데 이게 단일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이 되면서 작용을 해요. 분무주수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자멸을 많이 뺏어가니까 온도를 낮추는 냉각 소화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증기가 막 발생했잖아요. 이 수증기가 가연성 혼합기를 조성을 변화시켜가지고 농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희석되고 변화하면서 일종의 질식 소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분말 소화 약제는 화학적으로 약제가 라디컬을 흡수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났다고도 보지만 약제를 뿌리면서 열 복사가 더 일어나는 걸 차단시켜버린 거죠. 이거는 물리적인 소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화재 종류마다 특성이 달라서 이 소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써줘야 됩니다. A급 화재예요. 일반 화재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재예요. 면이나 종이, 고무, 석탄 이런 것들이 타거나 합성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 이런 것들이 타는 거죠. 일반 화재다 보니 발생 건수가 많고요. 타고 나면 재도 많이 남습니다. 얘네들은 냉각 소화를 많이 써요. 쉽게 끓려면 다
다량의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거죠. 다음은 유류화재입니다. 유류화재는 보통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류가 타는 거죠. 가연성이나 인화성인 액체, 알코올, 인화성 가스가 타는 것도 유류화재로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연소열이 크고 진짜 연소성이 좋습니다. 일반 화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타는 거죠. 그리고 연소 후에 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유류화재에는 질식소와 냉각소화가 효과적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포소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전기화재입니다. 변압기, 배전반, 전압기, 가정에서는 전기장판 등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거죠.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면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가스소화 약재를 써서 질식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D급은 금속화재예요. 우리 전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가연성 금속은 물이 닿으면 폭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금속화재에 물을 뿌리면 기름을 붓는 꼴이죠. 그래서 더 강한 수소와 함께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속화재에는 수계소화 약재를 쓰면 안 됩니다. 물, 포, 강화핵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얘네들을 끌 때는 마른 물이나 특수 분말을 사용해서 질식 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주방화재는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조리용 기름 때문에 불이 나는 거죠. 기름이 물보다 더 끓는 점이 높아요. 이 기름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순식간에 증발을 하면서 폭발합니다. 기름이 미친 듯이 튀어요.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기름 입자까지 같이 튀게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화재도 물 같은 거 함부로 뿌리면 안 되겠죠.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기름의 표면을 차단시켜가지고 비노화 작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식용유가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온도를 끌어내리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비노화 작용을 일종의 질식 소화로 보고 온도 낮추는 건 냉각 소화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불났다 하면 물부터 뿌리고 보는데요. 전기화재, 금속화재, 주방화재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거 잘못 뿌리면 많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소화 특성을 알고 적절한 소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화재를 볼게요. 뭔가 가연물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타요. 한 번에 타진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타다가 이게 뭔가 커튼이라든지 수직으로 돼 있는 가연물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 타고 올라가서 천장까지 이제 타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화재가 시작돼요. 그래서 화재가 더 확대되면 이제 옆방이나 옆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하, 불이 붙은 거죠. 얘네들은 바닥재, 칸막이 이런 걸 거치면서 천장으로 불이 확산될 거고요. 화재 진압의 성패는 초기 진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착화 물질 종류에 따라 실내 온도 상승이 확 될 수도 있고 확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처음엔 불이 붙었다면 미친듯이 불꽃이 튀기보다는 자글자글 불꽃 없이 소극적으로 연소를 합니다. 천장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면 진짜 순식간에 화염에 쌓이는 플래시 오버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건물 화재 초기에는 창문이나 계부부 통해서 하얀 연기가 나와요. 많이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가구의 일부만 타가지고 독립적으로 연소를 합니다. 이 초기 화재가 더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하면 검은 연기가 나요. 이게 가구뿐만이 아니라 천장까지 불이 확대가 돼서 붙습니다. 최성기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볼 수가 있죠. 이 성장기가 넘어가면 이제 최성기로 넘어가서 순식간에 화염에 쌓일 거예요. 그리고 근접한 곳에 불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제 최성기입니다. 최성기는 말 그대로 연소와 복사열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기는 줄고 화염이 더 확대가 됩니다. 불이 엄청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접한 건물들도 같이 연소가 되죠. 불꽃이 너무 강해서 유리도 파손이 되고요. 주변에 구조물 이런 게 있다면 다 무너져서 낙하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실내 온도도 최고조에 이르는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50도까지 상승을 하는데 목조 건물은 진짜 타기가 쉽기 때문에 짧은 시간 만에 최성기에 다다라요. 그리고 온도도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감쇄기는 이제 다 타고난 거죠. 그래서 연기도 까만 연기에서 하얗게 변화가 되고 온도가 꺼지는 시기입니다. 지붕 벽체도 다 타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대들보 기둥도 버티고 있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낙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별로 주요 키워드들 정리했으니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화재 양상이 다른데요.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온도가 상승해서 빠르게 꺼져요.
하지만 보통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서서히 잘 안 올라가다가 천천히 오르게 되면 이 온도가 쭉 유지가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하고 목조 건축물과 내화조 건축물의 화재 차이를 볼게요. 목조 건물은 말 그대로 내장재가 타기 쉽죠. 나무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었다 하면 순식간에 플래시 오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플래시 오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순식간에 화염에 쌓이는 건데 나중에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플래시 오버에 쌓이면서 온도도 급하게 상승합니다. 골조도 목재고 또 개구부도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고 산소 공급 잘 되니까 더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래서 연쇄 최성기가 되면 벽체 상부 지붕 일부까지 다 불타서 내려앉고요. 진짜 심하게 올라가면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1100에서 1350도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빠르게 오른 만큼 급하게 냉각이 됩니다. 순식간에 다 탔기 때문에 탈 게 없어요. 엄청 굵은 기둥이나 보만 버티고 자글자글 타고 있지만 이것도 다 탔기 때문에 곧 무너질 예정이에요. 다 타고 난 목재 부스러기에서 연기가 나고요. 그래서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불이 났다면 빨리 끄기가 어려워요. 순식간에 최성기 10분 만에 오고요. 감쇄되기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 그냥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재에 진짜 조심해야겠죠. 다음은 내화조건 건축물 볼게요. 내화조건 건축물이라 한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건축물인데요. 천장, 바닥, 벽 이런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더라도 붕괴가 되지 않아요. 목조 건물은 골조가 다 목재다 보니까 이 기둥, 보 이런 것도 타면 다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하지만 내화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타더라도 붕괴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한번 온도가 쫙 올라갔다 하면 연소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이 고온이 쭉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화조 건축물도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가 있는데 목조 화재에 비해서 화재 시간이 엄청 길죠. 목조 건물은 30분이면 다 타서 이미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하지만 내화 건축물에 불이 났다 하면 2-3시간 정도 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수시간이 지나도 불이 안 꺼져요. 목조 건물보다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온도가. 800에서 1050도까지 상승을 하지만 어쨌든 고온이 유지됐다 하면은 이게 꽤 오래 유지가 되죠. 이 최성기 온도는 실내에 어떤 가연물이 있는지, 개구부가 어떤지, 열적인 성질 이런 게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르고요. 연기도 목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납니다. 실내 화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볼게요. 플래시 오버는 아까부터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진짜 폭발이 일어나서 전체가 화염으로 휩싸이는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전실화재, 순발연소라고도 해요. 이 플래시 오버는 갑자기 폭발하는 건데 이것도 나름의 준비를 하면서 폭발을 해요. 처음에는 천장으로 불꽃이 확산이 돼요. 이 천장에서 확산된 열이 복사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사열이 실내에 있는 가구, 내장재 이런데 발화점까지 온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천장도 뜨겁고 복사열 때문에 내부가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가연성 가스도 계속 게이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높겠다, 가연성 가스도 엄청 많이 축적이 됐겠다 이러면서 한꺼번에 빵 하고 터집니다. 실내에 있는 모든 가연물들이 동시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바닥 천장도 모두 뜨거운 상태에서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불이 나니까 엄청 폭발적으로 불이 나겠죠. 내화 건물 기준으로는 보통 불이 났다면 5분, 10분 내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백드래프트를 볼게요. 백드래프트는 우리가 소화 활동을 하거나 피난을 하면서 화재 난 곳에 문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미 실내에 가스 연기도 축적돼 있겠다, 가열도 돼 있었다 하는데 신선한 공기 들어왔네 하면서 아싸 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폭발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화염이 실외까지 분출하는 현상이죠. 건물에서 불이 났다면 바깥까지 불꽃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스 배관이 화재 때문에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가연성 가스가 축적돼 있겠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 높아졌겠다, 새로운 공기 들어왔겠다 하면 백드래프트가 돼서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서 폭풍과 함께 충격파도 발생하는 거죠. 이 백드래프트는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화재 난 문을 개방하기 전에 천장 부분을 개방을 해서 산소를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실내에 있는 고온의 가스 같은 걸 빼줘서 방출하고 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농축된 가연성 가스가 좀 희석이 되니까 백드래프트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다음은 롤오버 볼게요. 다른 말로 프레임 오버라고도 하는데요. 얘의 특징은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 가스를 통해 발생합니다. 화재가 아직 크지 않아요. 화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단계에서 가연성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다면 이 가연성 증기가 천장을 따라서 막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여기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한번 불이 붙었다면 요거 따라서 다다다다닥 하면서 화염이 확산되는 거예요. 롤오버랑 플래시오버랑 비슷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롤오버 같은 경우는 미연소 가스를 통해 발생했다는 거고요. 플래시오버는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면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나면 연기가 생성되죠. 연기라는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들을 우리가 연기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연소가 돼서 연소 생성물들이 나오는데 가스 성분, 증기, 탄소 입자, 매연, 미연소 증기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부유되고 떠다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다면 뿌예가지고 시야가 방해돼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지고요. 이 연기에 유독물이 있다면 마시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막 불꽃 터지고 연기 막 뿌옇게 있고 한데 당연히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패닉이고 공포스럽겠죠. 그러면 빠르게 대처를 못하니까 2차 피해도 더 커질 거고요. 최근에는 건물에 무조건 방염, 난연 처리가 기준이 있고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연소 억제는 되지만 일단 불이 났다면 연기 입자나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화재 시 연기가 난다는 그 특징을 한번 봤고요. 연기도 확산 속도가 때에 따라 달라요. 그냥 수평으로 편안하게 흐를 때는 0.5에서 1m/s예요. 1초에 0.5에서 1m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행 속도가 1초에 1m, 1.2m 정도 가는데 걷는 속도보다 수평 연기는 더 느리게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연기는 수직을 하면 더 빨리 갑니다. 2배 빨라져요. 2에서 3m/s로 훨씬 빨라지고요. 거기에 농연이라고 해서 짙은 연기 속에서는 3에서 5m/s로 더 부스트업이 돼요. 특히 제트팬이 설치된 터널이나 아니면 계단실 내로 수직 이동을 할 때는 3에서 5m/s로 정말 연기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보통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연기는 보통 위쪽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복도를 따라서 천천히 연기가 수평 이동을 합니다. 플래시 오버가 생겼다고 하면 연기 속도가 좀 더 빨라지죠. 그러다가 이 연기가 수평을 따라서 가다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상승하는 연기가 다 꽉 차면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내에서는 연기가 이동을 하고요. 연기가 이동을 하더라도 이게 건물의 흐름이나 압력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내외 온도에 따라서도 압력이 달라지는데요. 중성대라는 게 있어요.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동일해지는 부분인데요. 중성대가 멀면 멀수록 압력차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성대는 계구부나 냉난방 시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보통 연기나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중성대의 상부에 배연을 해주면 효과적이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중성대라고 칠게요. 그러면 하부에는 계속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유입이 되면 중성대가 올라가나요?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중성대는 낮아져요. 왜냐면 차가운 공기가 유입이 되면 얘네들이 데워져야 되잖아요. 이 찬 공기가 데워지면 다시 위로 가요. 그러면 이 유입된 외부 공기가 위에 더 많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쌓인 공기가 아래로 누르게 되면서 중성대가 아래로 밀려납니다. 어쨌든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이 동일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상부에 배연을 하면 효과적이다.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터널에는 보통 그냥 연기가 수평 이동을 한다면 위에서 봤듯이 1초에 1m 정도 가요. 하지만 제트팬이 설치된 터널이라면 1초에 3에서 5m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조화 설비나 배기 닥트가 설치가 돼 있다면 연기를 더 빠르게 유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화재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